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가 평생 참고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하소연 못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8월, 추석 한 달 전이었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복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치가 불덩이처럼 탔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일주일 후에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항암 치료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해요. 입원은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추석 일주일 전쯤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이제 추석 준비 안 해도 되겠네. 죽음보다 명절이 더 무서웠던 제 인생이 그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4년, 제가 21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중매로 만난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성실해 보였죠.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집이 좀 전통을 중시해요. 제사도 있고요. 제가 장남이라. 저는 환하게 웃었죠. 괜찮아요. 제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바보같이 순진했습니다. 그게 40년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죠.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절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절도 제대로 못하네. 친정에서 뭘 가르쳤대? 칭찬은 없었어요. 첫마디가 인신공격이었죠. 시누이는 26으로 미혼인 채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저를 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집안일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듯한 홀가분한 표정이었죠. 옳게, 우리 동생 잘 부탁해. 동생이 장남이라 해야 할 일들이 많긴 할 거야. 각오 단단히 해야 할걸?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결혼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30분. 시어머니가 방문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오늘부터 아침은 내가 해야지. 빨리 안 나와?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5식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아버지 상은 별도로 차려야 했어요. 매일 아침 따끈한 밥에 그날 새로운 반찬이 5가지씩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물 3가지의 조림, 김치까지요. 시어머니가 독사처럼 쏘아붙이셨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나지. 얘 이런 거 힘들다 생각하지 말아라. 아침 한 끼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다는 절대 쓰면 안 됐고요. 멸치머리 일일이 떼내서 육수 끓이고요. 한 번은 밥을 조금 질게 했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걔도 안 먹겠다. 밥그릇이 바닥에 엎질러졌어요. 저는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죠.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밥이 질었네 구기짜. 나물이 질겨. 제대로 데쳤어? 매일이 고문이었어요. 저는 매일 죄인이었죠. 게다가 시누이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차려진 밥상에 앉기만 하고 숟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옳게, 물 좀, 옳게, 김치 더 하며 부리기만 했죠. 남편은 어땠냐고요? 저 힘든 거 알아주기는커녕. 당신이 우리 엄마 기분 좀 맞춰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당신은 나 출근하면 집에서 좀 쉬어도 되고. 라며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어요. 그러다 결혼 후 석 달 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우리 집 재산은 다 내 몫이야. 지금까지 지내던 내 남편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제사에 이제 내 시아버지 제사에 그리고 설,
추석까지. 이렇게 하면 총 7개다. 시어머니는 두툼한 공책을 제 앞에 내던지듯 놓으며 말했어요. 제사 음식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이제 갓 시집 온 아무것도 모르는 21살 새댁에겐 너무 잔인한 일이었던 것 같네요. 첫 제사 때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박 씨네 집안 제사인데 박 씨 식구들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형님은 거실에서 과자 먹으며 드라마 보고 남편은 친구들이랑 전화하며 깔깔거리고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서 감시만 하셨죠. 며느리, 전 색깔 좀 봐. 너무 타잖아. 정신 어디 팔았어? 저 혼자 칼질하고 전 붙이고 나물 묻히고요. 손가락이 칼에 베어 피가 났는데도 밴드 붙이고 계속 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절하고 음식 먹을 때 저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심부름꾼처럼 음식 내오고 그릇 치우고요. 제사가 끝나고 나니 박 씨 식구들은 배불리 먹고 거실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했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안 펴져. 고생했어. 근데 처음이니까 서툴 수 있지. 조금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때는 조금만 참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번지르르한 말만 하며 자기 집 제사 도와주지도 않고 그저 자기 어머니 편만 들던 남편이 저는 뭐가 그리 좋아서 참고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 흘렀어요.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1년에 5번의 제사와 명절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육아와 명절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건 생지옥이었죠. 막내가 10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이제 애들도 컸는데 너도 나가서 돈 좀 벌어와야 되지 않겠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되겠어? 당황했습니다. 빈둥거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딨어. 영철이 월급만으론 빠듯하잖아. 내가 나가서 벌어와. 그런데 어머니, 애들은 애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면 되지. 시어머니가 못 박듯 말했어요. 그리고 혹여나 일 나간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제사랑 명절은 내가 다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알았어?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어요. 남편은요, 공무원이라 칼퇴근했지만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에이, 나 피곤해 하루 종일 일했어. 당신이 해. 결국 모든 건 제 몫이었죠. 1년에 5번의 제사와 명절도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박 씨네 집안 제사인데 박 씨 식구들은 띵가띵가 놀기만 하는 건 10년이 지나도 여전했어요. 제사 당일에도 남편은 형님이랑 거실에서 맥주 마시며 TV 보고 시어머니는 상 차리는 거나 감시하고요. 저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나물 데치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요. 온 가족은 제사 음식 먹기만 했죠. 어머니, 제가 일도 하는데 명절 준비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일 나간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어떡해? 내가 돈 벌겠다고 나간 거잖아. 며느리 노릇은 기본이야. 형님한테도 애걸했어요. 형님, 명절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정말 힘들어요. 옳게. 나도 바빠. 그리고 나는 딸이잖아. 며느리가 하는 게 맞지. 아직 미혼으로 있는 신우는 자기 집 일에 일절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하면서도 명절 전날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더 흘렀어요. 10년은 육아하면서 제사 준비, 30년은 일하면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40대가 되니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던군요.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무릎 관절염이 왔어요.
50대 후반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속이 타듯 쓰렸죠. 그리고 올해 8월 추석 한 달 전이었어요.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40년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암을 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위암 3기래. 추석 일주일 전에 입원해야 한대. 남편이 놀라며 물었죠. 진짜 어떡하지? 그리고 한참 후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석은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입원을 좀 미룰 수는 없어. 추석만 지나고? 그 순간이었어요. 40년 동안 가늘게 이어져 있던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그놈의 추석 걱정을 하는 거야? 입원을 미루라고? 정신이 있어 없어?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명절 차례 쭉 지내던 거고 어머니도 화내실 것 같아서.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는데 죽어가는 저보다 시어머니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추석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요.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1990년 제가 30살이었을 때예요. 딸 지수가 3살, 아들이 돌이었죠. 그해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등에 업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아기는 자꾸 칭얼거렸고 거실에서는 딸이 울먹이며 불렀죠. 육아와 명절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건 생지옥이었습니다. 아이를 포대기로 들쳐 업고 칼질을 해야 했어요. 등에 업힌 아기 무게가 허리를 짓눌렀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애를 옆방에 놔두고 하지. 애 업고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해? 정신이 있어 없어? 아이를 방에 눕혀두면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칼질을 하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우는 그 시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30이 넘은 어른이 조카들이 우는데도 부엌엔 오지도 않았어요. 칼질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깊게 베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도마 위로, 바닥으로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밴드를 가져오셨습니다. 형님은 부엌 문 앞까지 왔다가 피 하면서 다시 돌아갔죠. 빨리 밴드 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계속해. 시간 없어. 내일 친척들 온다고. 피가 밴드를 적셔도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방에서는 아기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고요.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구나. 그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그러곤 40대가 됐을 때예요. 몸이 본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4번과 5번 요추 사이가 심각하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무리하시면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진단서를 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가 심하대요. 무거운 거 들지 말래요.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힐끗 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40대가 무슨 허리 디스크야. 파스나 붙이고 움직여. 내가 젊었을 때도 허리 아팠어. 그래도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남편한테도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정말 심각하대. 무리하면 안 된대. 남편은 TV 보다가 대충 대답했어요. 그 정도는 다들 아픈 거 아냐? 그래도 명절은 지내야.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파스라도 좀 붙여줄까? 아니, 이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결국 다음 제사 때도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6장이나 붙이고 진통제를 삼키고요. 1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려왔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전을 붙이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손목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다 보면 손목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팔까지 올라왔습니다. 밤에는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죠. 그러고는 다음에 병원에서 손목 터널증 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손목 사용 때문이라며 칼질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손목 보호대를 차고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손목 터널증 후군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칼질하지 말래요. 그거 차고도 일은 할 수 있잖아. 제사가 코앞인데 누가 해? 내가 해야지. 하지만 매일같이 마트에 출근하며 1년에 5번의 제사와 2번의 명절은 어김없이 왔고 저는 어김없이 부엌에 섰어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느 명절 아침 일어났는데 온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허리는 펴지지 않고 손목은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무릎은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거예요? 허리, 손목, 무릎이 다 만성 질환 상태예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진통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명절 음식은 누가 준비하나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에서 당장 쉬래. 이번 명절은 형님이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누나는 혼자 사는데 할 줄 모르고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잖아. 당신이 해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속이 타는 것처럼 아팠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같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1년에 7번씩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명절 전에는 위장약을 미리 먹고 명절 중에는 계속 약을 입에 달았죠. 속이 너무 쓰려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이번 명절은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 그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친척들도 오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조금만 더. 그 말을 40년 동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몸은 계속 망가졌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했어요.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손목은 물건을 들 수가 없었고 무릎은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장남집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8월, 추석 한 달 전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쓰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위암 3기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암을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발견한 게 다행이에요. 40년의 무게가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허리, 손목, 무릎, 그리고 마침내 위장까지. 제 몸은 40년 동안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형님도,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요. 이제 제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였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만해야 해. 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60년 인생 중 40년을 명절과 제사에 바쳤어요. 제 건강도, 제 행복도, 제 인생도 다 포기하면서요. 그리고 그 대가가 암이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위암 3기 아내보다 추석 걱정을 먼저 했던 그 사람이요.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며칠 후, 딸 지수가 집에 왔어요. 엄마! 그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한참을 울고 나서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명절 준비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딸이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엄마, 지금 할머니가 중요해요? 엄마 목숨이 중요해요? 지수의 그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목숨이 먼저야. 추석 2주 전이었어요. 이번 일정은 추석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이번 추석 음식 목록 문자로 보낼게. 친척이 15명 온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온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틀 후 시댁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형님, 그리고 저와 딸 지수.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40년 동안 내만 말했던 제가 처음으로 싫습니다를 말하려니까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제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추석 일주일 전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 시작한대요. 그래서 말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추석 저는 준비 못하겠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못한다고? 그럼 추석은 어떡하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암 치료를 받아야 해서요. 네가 40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옳게. 그래도 이번만이라도. 엄마 연세가 있는데 누가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혼자 했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우리 식구들 체면이. 그 순간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지금 체면이 중요해요?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40년 동안 엄마 편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때 다들 자기 일 아닌 것처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엄마 혼자 고생하실 때 아빠는 뭐 했어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지수야, 그게. 아빠, 엄마가 암 진단 받았을 때 아빠가 제일 먼저 한 말 알아요? 추석은 어떡하지? 였어. 지수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뭐예요? 일하는 기계예요? 40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지수야, 어른한테 버릇 없이. 버릇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단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하신 적 있어요? 40년 동안요? 항상 지적만 하셨잖아요. 지수가 형님을 향했어요.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명절 때마다 TV만 보고 음식만 먹고 가셨잖아요. 부엌 구경도 안 하시면서요. 지수야, 고모가. 고모는 딸이니까 손님이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는요? 며느리면 노예예요? 형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거 있어요. 명절 전날 밤 엄마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거요. 손에 밴드 붙이고 다리는 퉁퉁 부어서 신발도 못 신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40년 동안 참았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참았어요. 왜요? 며느리니까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추석은 어떡하냐고 하세요. 아빠는 체면을 걱정하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내 엄마가 정성이 없으니까 암이 걸린 거 아니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린 게 정성이 없어서라고요? 40년 동안 혼자 300번 가까이 제사를 지냈는데요? 넌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저는 우리 엄마 딸이에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40년 동안 명절에 묶여 살았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을 키워놨더니 배신감이 이런 거구나. 지수가 말했어요. 배신이요? 할머니, 진짜 배신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한 사람을 이용만 하고 아플 때도 정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배신이에요. 그날 저는 짐을 싸서 딸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됐어요. 저는 이제 제 건강만 챙길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그럼 추석은 정말 안 할 거야?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안 해요. 안 합니다. 40년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하세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만 생각하세요. 그날 밤 딸 집에서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추석 걱정도 시댁 눈치도 볼 필요 없이요. 추석까지 일주일. 시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처음으로 며느리 없는 명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겠죠. 4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요. 지수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희극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후 시댁에는 대혼란이 벌어졌대요. 추석 3일 전 시어머니가 명절 준비를 하려고 하셨대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80대에 접어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섰지만 30분 만에 포기하셨대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아이고, 내 무릎. 며느리는 이걸 어떻게 매번 했대. 시어머니의 그 한탄 속에는 40년 전 제가 느꼈던 고통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추석 2일 전 시어머니, 남편, 형님이 함께 부엌에 섰지만 사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엄마, 도라지를 얼마나 불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알아서 했는데라고 답하셨고, 남편은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손에 다 달라붙어서 아,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끈적거려? 소리를 질렀대요. 그들이 평생 해본 적 없는 사소하고 복잡한 주부의 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니 정말로 통쾌하더군요. 진우는 2시간 만에 겨우 나물 3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색깔이 이상하고 간이 엉망이었대요. 아이고, 허리야. 2시간 서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올케는 이걸 하루 종일 했다고? 오후 2시쯤 남편이 선언했대요. 안 되겠어요, 엄마. 이거 사서 하는 게 어때요? 요즘 시장 가면 명절 음식 다 팔잖아요.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겠구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온 음식으로 명절상을 차렸다는군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대요. 40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네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정성과 엄청난 일이라는 표현은 저를 향한 찬사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편리함에 대한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산더미 같은 접시 앞에서 진우는 설거지하다가 손을 물에 담그고 울었대요. 올케는 이걸 매번 혼자 했다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제 건강이 무너지자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만만하게 무너졌는지요. 명절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뭔가 과일 바구니를 사오셨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이번에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이야. 저는 담담하고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40년 걸렸네요. 깨닫는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미안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왔습니다. 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번에 당신 없이 명절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저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로도 예전 그 못난 아내로도 살지 않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앞으로 명절, 제사, 집안일,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기대하지 마. 40년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당신, 어머니, 형님이 알아서 해. 나는 오직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거야. 나의 건강이 이 집안의 최우선 순위야.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와 경외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후련함과 함께 내가 드디어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항암 치료 6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힘들었지만 딸 지수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저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지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후 작은 도시락 가게를 차렸습니다. 다시다 없이 멸치 머리를 일일이 떼내던 40년의 정성을 이제 나의 손님들을 위해 쏟았죠. 가게 이름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그 시간은 이제 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나만의 정성이었죠. 1년 후 받은 재검사 결과도 좋았어요. 저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죠. 그날 저는 지수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어요. 바다를 보면서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시댁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 때는 얼굴 보러 잠깐 들렀다가 옵니다. 30분 정도요. 음식은 그들이 알아서 준비하고요. 이제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시누이랑 남편도 제사 준비가 여의치 않으니 절에 제사를 올리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참나, 몇십 년간 제사 지내다가 그 집 며느리 병으로 쓰러져 일할 사람 없어져서 그 애로 제사를 없앴다는 이야기 듣기만 들었지. 그게 제 얘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저는 암 진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암이 제게 이대로 살면 죽는다고 경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살기로 결심했죠. 제 인생을 살기로요. 40년 동안 참았던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고 힘들면 거절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억지로 참으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소중한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